해가 뜨기도 전 새벽.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는 사람은 송림상단의 며느리 명주였습니다. 비단 상단의 안주인이 아니라 마치 하인처럼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손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명주는 한숨 한 번 내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아직도 그것도 안 끝냈어. 해가 중천인데 게으름을 피우는 게냐?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월선이 마루에 앉아 명주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명주는 얼어붙은 손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숙모님. 곧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후기 한양 남대문 근처에 3대째 이어온 송림상단이 있었습니다. 명주는 이 상단의 둘째 아들 재욱의 아내로 시집왔지요. 친정이 작은 직물 공방을 하던 덕에 명주는 비단의 결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비단 한 필만 손끝으로 쓰다듬어도 어느 지방 제품인지, 실의 품질은 어떤지 단번에 알아보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재능이 명주에게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상단에는 시아버지의 여동생인 월선이 살고 있었는데 과부가 되어 오라버니 집에 얹혀 살면서 30년 넘게 상단의 살림을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월선은 명주가 시집 오기 전까지 상단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명주가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명주의 뛰어난 안목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명주야, 내일부터 내가 새로 들어오는 비단을 검수해 보거라. 내 눈이 필요하다. 그날 밤 월선은 명주의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 인연, 겨우 시집 온 지 한 달 된 계집애가 감히 나를 제치고 비단 검수를 하겠다는 게냐? 월선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주는 놀라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모님, 저는 그저 시아버님의 분부를 따르려 했을 뿐입니다. 숙모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월선은 명주가 정성껏 정리해둔 비단 견본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명심해라. 이 상단은 내가 30년을 지켜온 곳이다. 내가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곳이 아니야. 그날부터 명주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선은 명주에게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상단 앞을 쓸고 창고 구석구석을 닦고 장부 정리는 물론 월선의 방 청소까지 모두 명주의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내 방 청소는 아직도 안 했느냐? 먼지가 수북한데 대체 뭘 한 게냐? 명주가 밤새 장부를 정리하느라 지쳐 있어도 월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 숙모님.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명주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월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명주는 창고에서 새로 들어온 비단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비단의 결을 따라가던 명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비단은 장부의 전주산 최상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의 꼬임이 불균이라고 염색도 고르지 않습니다. 명주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값과 실제 비단의 품질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상품 가격을 받고 이등품을 들여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그 차액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명주는 고민 끝에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창고의 비단들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명주가 내민 증거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바로 그때 월선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라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시아버지가 비단을 보여주자 월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모함입니까? 며느리가 거짓으로 꾸민 것이 분명합니다. 월선은 명주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라버님, 며느리가 제 자리를 빼앗으려고 거짓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30년을 함께한 제 동생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시아버지는 갈등했습니다. 월선아, 진정하거라. 명주의 말에도 일리가. 아닙니다. 이 계집애가 저를 내쫓으려는 것입니다. 월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주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월선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 합니다. 제가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월선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명주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른을 내쫓으려 하다니. 그것은 도리가 아니구나. 명주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본격적으로 명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명주가 머무는 방을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며느리, 내 방은 너무 좋은 곳에 있다. 당장 북쪽 작은 방으로 옮겨라. 그곳은 겨울엔 얼음장처럼 차갑고 여름엔 찜통더위인 최악의 방이었습니다. 명주는 묵묵히 짐을 꾸려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방바닥은 금이 가 있어 한겨울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고 천장은 낮아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선은 더욱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며느리, 오늘부터 내가 상단 앞 청소를 맡아라. 해 뜨기 전에 깨끗이 해놓지 않으면 아침밥은 없다. 명주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얼어붙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올랐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것도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어느 날 명주가 친정에서 가져온 소중한 혼수품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일한 유품인 명주 비단이었습니다. 명주는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그 비단을 본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마님의 비단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명주가 급히 달려갔을 때 비단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상인에게 물으니 월선 마님께서 직접 가져오셨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명주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까지 빼앗긴 서러움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월선을 찾아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화를 부르는 것보다는 참는 것이 낫습니다. 월선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집안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월선이 명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내가 차린 이 밥은 도대체 뭐냐? 밥은 설익고 국은 짜고 이것이 며느리가 할 짓이냐? 사실 그 음식은 명주가 정성껏 차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트집만 잡으려 했습니다. 당장 이것들을 치우고 다시 차려와. 명주는 고개를 숙이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재욱이 아내를 감싸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아들아, 월선이 말이 맞다. 며느리가 아직 서툰 모양이구나. 명주는 부엌으로 돌아가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명주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자신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차가운 밥과 식은 국뿐이었습니다. 명주는 그것마저도 감사히 먹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명주의 작은 방은 얼음장같이 추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주는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인이 급히 월선에게 알렸습니다. 마님, 며느리 마님께서 몹시 편찮으십니다. 월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리 야단이냐. 젊은 것이 약한 게 탈이지. 명주는 사흘 동안 혼자서 고열과 싸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욱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월선의 말만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꾀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나흘째 되는 날, 명주는 간신히 일어나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월선이 더 심하게 구박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월선은 상단의 돈으로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비싼 비단옷을 수시로 사들이고 화려한 장신구를 몸에 주렁주렁 달았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상단을 관리한 대가로 받아 마땅하지. 월선의 방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명주의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등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명주는 그것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큰 거래처에서 송림상단을 방문했습니다. 궁중에 납품할 최상급 비단을 준비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명주를 불러 함께 비단을 고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오라버님, 이런 중요한 일을 고작 3년 된 며느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제가 30년 경험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난처했지만 월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비단들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명주의 눈에는 그 비단들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저 비단들 중 절반이 궁중에 납품할 수 있는 품질이 아닙니다. 명주는 고민했습니다. 말하면 월선이 자신을 더 심하게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상단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결국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가 비단들을 한 번만 더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명주가 비단들을 검수하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들은 궁중에 보낼 수 없는 것들이구나. 월선이 불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제를 지적하자 월선은 명주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제 자리를 빼앗으려고 거짓으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월선은 명주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천한 계집애가 감히 나를 모욕하느냐? 명주는 저항하지 않고 월선에게 밀쳐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명주의 입에서 피가 흘렀지만 명주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모님, 저는 다만 상단을 위해. 닥쳐. 내가 무슨 상단을 걱정해. 내 주제에. 시아버지가 월선을 말렸지만 그날의 상처는 명주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명주는 작은 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가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명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명주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상단 앞을 닦았습니다. 부어오른 입술과 상처투성이 손으로도 명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월선의 비단 선정이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진 후 시아버지는 명주에게 궁중 납품, 비단을 다시 고르게 했습니다. 명주는 밤새 전국의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최고급 비단을 구했습니다. 궁중에 납품된 비단은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왕실에서는 속림상단에 뛰어난 안목에 감복하여 포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질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저 계집애 때문이야. 저것만 없으면 월선은 명주를 없앨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상단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재욱이 지방 출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 달은 걸릴 긴 여정이었습니다. 월선은 재욱이 떠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명주에게 상단의 모든 허들의 실을 맡겼습니다. 며느리, 서방이 없으니 내가 2배로 일해야지. 명주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장부 정리, 창고 관리까지 모두 명주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월선은 사랑채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명주를 감시했습니다. 며느리, 저 구석 먼지가 아직 남았다. 다시 닦아. 빨래가 덜 말랐어. 다시 빨아. 온종일 트집만 잡았습니다. 명주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먹는 찬밥 한 술, 밤늦게 일을 마치고 먹는 식은 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명주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명주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하인이 월선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마님, 며느리 마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월선은 찬물이나 한 바가지 끼얹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호들갑이야. 게으름 피우려고 꾀병 부리는 것일 뿐이야. 명주는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무렵 월선은 더 악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단의 창고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명주 탓으로 돌리기로 한 것입니다. 월선은 신복 하인을 시켜 밤중에 창고 한쪽에 불을 놓았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새벽녘 외침 소리에 모두가 깨어났습니다. 창고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귀중한 비단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맨발로 뛰어나가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불에 데이고 연기에 질식하면서도 비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합세하여 간신히 불을 껐지만 상당량의 비단이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월선이 명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오라버님, 이것은 며느리의 짓입니다. 며느리가 오늘 밤 창고에서 등잔을 들고 있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모두가 명주를 돌아보았습니다. 명주는 온몸이 그을음투성이었고 손은 화상으로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불을 끄려고. 거짓말 마라. 내가 불을 질렀어. 시어머니가 명주를 쏘아보았습니다. 며느리,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 명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결백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하지만 상황은 명주에게 불리했습니다.
월선이 미리 매수한 하인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마님이 늦은 밤 창고로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명주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주야, 내가 정말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명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믿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명주는 작은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월선의 주장대로 며느리를 가둬두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 홀로 갇힌 명주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결백을 밝혀주소서. 명주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명주는 자신의 진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주는 감금된 방에서 물 한 모금, 밥 한 술 먹지 못했습니다. 월선이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상단의 오랜 점원 득수가 시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득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화재는 월선 마님이 시킨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 월선 마님과 하인이 모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득수는 숨겨둔 증거까지 내밀었습니다. 월선이 하인에게 준 돈과 편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내 친동생이 이런 짓을. 월선은 급히 불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라버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이야, 내가 오라버니의 등에 칼을 꽂았구나. 당장 명주를 풀어주고 너는 별채로 물러가거라. 명주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사흘간 굶주린 데다 화상 상처까지 덧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명주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명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명주의 너그러운 마음에 시아버지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한편 별채로 쫓겨난 월선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 계집애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월선은 상단의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했습니다. 명주는 다시 상단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주가 마주한 것은 엉망이 된 장부와 바닥난 창고였습니다. 월선이 수년간 빼돌린 돈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명주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장부를 다시 정리하고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단의 사정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상단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명주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자신의 혼수품을 모두 팔아 상단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욱이 지방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오. 명주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함께 이겨냅시다. 부부는 힘을 합쳐 상단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자신의 뛰어난 안목으로 전국을 돌며 최고급 비단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거래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송림 상단의 비단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보증합니다. 명주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상단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주의 정직한 거래 방식이 소문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주에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직접 비단 제조 공방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제욱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큰 투자가. 명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곳에 비단을 팔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면 품질도 보장하고 이윤도 남길 수 있습니다. 명주는 전국의 최고 장인들을 찾아다니며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한양 외곽에 큰 공방을 세웠습니다. 명주는 직접 공방에서 일하며 장인들과 소통했습니다. 이 실의 꼬임이 고르지 않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염색의 농도를 더 정밀하게 맞춰야 합니다. 명주의 완벽주의가 최고의 비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송림상단의 비단은 곧 전국에서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궁중에서도 송림상단의 비단만을 지정해서 주문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상단은 이전보다 더 크게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별채의 월서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루지 못한 것을 저 계집애가 2년 만에. 월서는 명주를 향한 원한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서는 마지막 악수를 두었습니다. 궁중 납품용 비단에 몰래 칼질을 한 것입니다. 납품 직전에 발견된다면 상단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납품 전 마지막 검수를 하다가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단에 인위적인 손상이 있습니다. 명주는 밤을 새워 손상된 부분을 정교하게 복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서는 소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단은 무사히 궁중에 납품되었고 오히려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월서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월서는 별채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명주가 조용히 월선을 찾아왔습니다. 월선은 명주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뭐 하러 왔느냐? 나를 비웃으러 왔더냐? 명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숙모님, 저는 숙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월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다 안다. 명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숙모님, 숙모님께서 저를 미워하신 이유를 압니다. 평생 상단을 지키셨는데 제가 와서 그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월선의 얼굴에 잠시 동요가 일었습니다. 명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숙모님, 저는 숙모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명주는 월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상단을 더 잘 이끌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 월선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는데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명주의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월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는데. 명주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숙모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상단을 더 크게 키워봅시다. 그 순간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받아 본 적이 없었던 월선은
명주의 너그러움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이냐?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숙모님. 그날 이후 월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명주를 진심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오랜 경험과 명주의 뛰어난 안목이 합쳐지자 속림상단은 전국 최고의 비단 상단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명주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진작에 무너졌을 게다. 명주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모두가 함께 이룬 일입니다. 시어머니도 명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오해했을 때 너는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일을 했구나. 속림상단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명주의 정직한 거래 방식은 상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상인들이 명주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왕실에서 명주를 고문으로 초빙했습니다. 비단 제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성 상인으로서는 전례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명주는 왕실의 비단 제조 시설을 개선하고 전국의 장인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비단 기술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자신의 성공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명주는 월선을 잊지 않았습니다. 상단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월선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숙모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선은 감격하며 조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주의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닮아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명주는 아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비단의 가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에 있단다. 어느 겨울날 명주는 창고에서 오래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작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월선이 팔아버린 어머니의 유품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그 비단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딸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재욱이 뒤에서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소. 명주는 그 비단으로 아들의 홀레복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가족의 역사가 담긴 옷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주는 70세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정신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명주는 이제 상단의 실무에서 물러나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좋은 비단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단다. 명주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나이 든 월선이 명주를 찾아왔습니다. 명주야, 내가 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구나. 명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숙모님, 무슨 말씀을? 월선은 명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게다. 너는 내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오직 이해와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그해 가을, 월선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킨 것은 명주였습니다. 월선은 명주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명주야, 내가 내게 보여준 용서를 잊지 않겠다. 명주는 월선의 장례를 친딸처럼 정성껏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명주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명주는 80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걷기도 힘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상단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명주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길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명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직함과 진심, 그리고 용서. 이것이 우리 송림상단의 정신이다. 명주는 특히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별아, 내가 이 상단을 이끌어갈 날이 올 게다. 할머니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살 거라. 그날 밤, 명주는 제욱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참 좋은 인생을 살았지요? 제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소. 그해 겨울, 명주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주의 장례식에는 전국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명주 마님은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정직함과 용서의 표상이셨지요. 명주가 가장 아꼈던 것은 화려한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장부와 첫 번째로 감정했던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선과 화해했을 때 서로 주고받은 편지였습니다. 제욱은 아내의 유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비단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소. 명주가 떠난 후에도 송림상단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손녀 은별이 할머니의 가르침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은별은 할머니처럼 정직하고 너그러운 상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송림상단은 조선 최고의 비단 상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단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명주의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림상단 앞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단의 가치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이의 정성과 진심에 있다. 한양의 사람들은 이 비석을 볼 때마다 명주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명주 마님처럼 정직하고 너그럽게 살아야지. 명주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온갖 구박과 모욕 속에서도 명주는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복수 대신 화해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모두를 살렸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던 그 새벽부터 별채에 감금되어 곤두렸던 그 밤까지 명주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단 한 필에는 수많은 실이 얽혀 있습니다. 명주의 인생도 그와 같았습니다. 고통과 기쁨, 배신과 용서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그림의 중심에는 항상 진심이라는 한 가닥의 실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송림상단에는 비단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래하는 것은 단순한 비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주가 남긴 정직함의 유산이고 용서의 가치인 것입니다. 새벽 종소리가 울립니다. 송림상단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빛 속에는 명주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얼음장 같은 우물물도, 좁고 추운 작은 방도, 밤새 흘린 눈물도 모두 명주를 단련시킨 시련이었습니다. 그 시련을 견딘 명주는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것은 상단의 성공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든 용서의 승리였습니다. 월선이 마지막 순간 흘린 회개의 눈물은 명주의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비단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가지만 진심과 용서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명주가 남긴 것은 화려한 비단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진심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구박받은 며느리에서 전국이 존경하는 상인으로, 원수였던 숙모를 진정한 가족으로 만든 여인. 한 여인의 진심이 한 가문을 일으키고 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림상단 명주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우물가의 차가운 물, 감금된 방에서 흘린 눈물, 화상 입은 손으로 구한 비단.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영광을 만들었습니다. 명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서는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오늘도 어디선가 명주처럼 힘든 시련을 겪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주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원수도 친구가 되고, 정직하게 일하면 하늘도 돕는다는 명주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진리입니다. 한 여인이 보여준 용서와 인내의 힘. 그것이 속림상단 명주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청실홍실하담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